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정약용 나가도록 합시다. 네. 이 PPT 요부 앞부분 3반은 다 했는데 1반, 2반 안 해서 볼게요. 3반은 좀 이렇게 넘겨서 보세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옛날에 서피롱이라는 공무원이 있었고 김대순이라는 평민 그리고 한복년이라는 이 김대순이라는 평민의 친척의 머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서피롱이라는 공무원이 김대순이 세금을 안 내서 세금 거들어 김대순네 집에 가요. 순네 집에 가요. 그랬더니 김대순이 안 내겠다고 버팅기니까 김대순의 송아지를 이제 뺏어가지고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송아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대순이 자기 송아지 세금으로 뺏겼으니까 화나서 서피롱이라는 공무원을 막 눕혀가지고 이렇게 밀쳐서 눕혀가지고 막 짓이기고 무릎으로 가슴팍 짓이기고 뭐 짓밟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송아지 다시 뺏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는 친척의 머슴 한복년을 만나가지고 한복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기 누워 있는 저 서피롱이라는 공무원이 내 송아지 뺏어간 놈이다. 그러니까 가서 흠씬 두들겨 패줘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서 한복년이 가서 서피롱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쭉 밀어요. 근데 밀기만 했어요. 그래서 밀었더니 밭에 쓰러졌다가 서피롱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피를 토하면서 이제 아내한테 나를 죽인 사람은 김대순이다. 그러니까 복수해달라 하고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피롱은 한복년이 밀친 것보다 김대순이 가슴을 막 짓이긴 게 더 이제 컸던 거죠. 더 아팠던 거죠. 그러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그냥 판결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나왔을까요? 한복년이라는 머슴이 더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한복년이 12년 동안 서피롱을 죽인 죄로 복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정약용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었어요. 근데 정약용이 이 사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정조가 다시 알아보라고 해서 다시 알아보던 와중에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10년이나 이제 넘어서 12년 동안 한복년이 살고 있었잖아요. 12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볼까 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 서피롱이 그때 아내한테 죽으면서 한 말은 한복년이 아니라 김대순이나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재판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비리가 있었던 걸 알고 한복년을 풀어주고 김대순을 다시 이제 죗값을 물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약용이 되게 능력이 있고 법무적인 그런 판단이 있고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어떻게 집행해야 될까 그 내용을 이렇게 흠흠신서라는 책으로 정약용이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흠흠이라는 말은 조심하고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형벌을 내려야 한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약용이 쓴 책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약용이 유배를 갔어요. 너무 똑똑한데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하니까 시기를 받았던 거죠. 다른 신하들한테. 그래서 유배를 갔는데 강진, 여기 밑에 보이죠.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유배지를 다산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예뻐요. 강진이 이렇게 좋은 곳에 유배 계셨다. 근데 이제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했으니까 되게 답답했겠죠. 이런 곳이었어요. 강진이. 그럼 원래 태어났던 곳은 어디일까? 요 위에 서울 옆에 남양주에서 태어났어요. 정약용이 태어난 곳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고요. 이거 보이는 거, 이거 어디죠? 수원화성이죠. 수원화성 왜 정약용이랑 관련되어 있을까? 정조가 정약용한테 나 수원의 수원의 화성 만들 건데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기계 발명해봐라 해서 발명했던 게 거중기죠. 그래서 정약용은 되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과학기술적으로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또 어떤 책을 만들었냐면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백성을 모구자, 이제 목축할 때, 즉 다스릴 때 마음에 두어야 하는 그런 기본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보면 또한 백성들 중에 끼니를 잊지 못해 죽은 사람이 방치되어 있으면 관에서 비용을 들어 장사를 지냈다. 백성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 그럴 장례치를 형편이 못되면 나라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현대에서 이제 찾아보면 어떤 정책,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공영장래, 그래서 무연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고독사 하는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공영장래를 해준다. 그래서 정약용이 우리 현대 복지 제도가 이제 나타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흉년이 들어서 생활이 곤란해지면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일이 생겼다. 길가에 버려진 어린아이가 있으면 부양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관에서 식량을 보조해 주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위탁가정.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경찰 간부 가족이 입양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부모가 없고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탁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다가 입양 가정이 생기면 그쪽으로 입양을 보내주고, 그래서 14년 동안 150명을 이렇게 키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민중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런 목민심서, 흠흠신서 여러 가지 책들을 썼던 거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 학습지로 돌아와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태어난 해와 죽은 해 이때고요. 유배지 아까 어디였죠? 전라남도 강진이었죠. 귀양살이한 기간은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고요. 벼슬은 10년밖에 못 지냈어요. 이 귀양 갔던 18년을 벼슬 지내던 기간에 추가시켰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이 발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야들을 연구를 했고요. 정약용이 쓴 책은 503권이나 되고 쓴 시는 2500편이나 돼요. 그래서 생가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시. 그런 집 이름은 여유당. 정조를 위해 지은 건축물은 수원 화성이었죠. 수원에 있는 화성. 그걸 건축할 때 거중기를 개발해서 쉽게 지었다. 자, 그럼 이제 정약용의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약용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상가들은 이황이랑 이이였잖아요. 이황, 이이는 성리학자들. 주희의 입장을 이제 수용해서 자기들만의 이제 사단 칠정론을 전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약용은 여전히 유교 사상가이기는 해요. 그런데 성리학자는 아니에요. 유교 사상가이면서도 이제 실학자예요. 실학자가 유교 사상가랑 반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정약용도 유교 사상가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황, 이희, 주희, 정약용 모두 유교 사상가인데 이제 성리학, 유교 안에서도 선진유교 있고 성리학 있고 양명학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실학도 정약용의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정약용이 성리학을 비판을 해요. 어떻게 비판하나 봅시다. 먼저 성리학의 이기론, 즉 우주론을 비판을 하는데요. 성리학에서는 이가 뭐였죠? 만물의 존재의 근원, 법칙이었죠. 그래서 사실의 측면이랑 당위의 측면 모두 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당위의 측면, 법칙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리는 인간의 덕성과 의무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성리학의 리 개념을 비판해요. 어떻게 비판하냐. 리는 기의 조리일 뿐이다. 조리라는 말은 원리라는 말이에요. 리는 따로 기랑 따로 존재하는 어떤 별개의 법칙이나 근원이 아니라 기랑 항상 함께 있는 기의 원리일 뿐이다. 즉 사물에 속한 어떤 사물의 운동 원리일 뿐이다. 인간이라는 게 있으면 인간의 운동 원리, 인간이 생겨먹은 원리가 이제 이이고, 동물이 있으면 동물이 생겨먹은 원리가 동물의 이이다. 이처럼 기는 그 자체로 보편적이고 만물의 근원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덕성이랑 도덕적 의무의 근원도 아니다. 그냥 운동 원리일 뿐이다 라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리는 본디 무지하고 위능이 없는데, 즉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러한 리를 경계하고, 즉 두려워하고 삼가고 이렇게 조심하냐. 우리 어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느냐. 리는 그냥 운동 원리일 뿐인데 어떤 법칙이 아닌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면서 리를 비판을 합니다. 이번엔 기도 비판을 해요. 성리학에서 기는
리를 담고 만물을 형성하는 존재의 한 근원이었죠. 그렇죠. 성리학에서는 모든 이제 사물, 만물이 리랑 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뿐만 아니라 기도 존재의 한 근원이에요. 이런 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음양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양오행은 모든 개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황의 성학십도 중에서 제1도 태극도에서 그림이 이렇게 몇 가지 있었는데 만물은 양 그리고 음양 만물은 태극이라는 이와 음양 오행이라는 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약용은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이런 음양 오행이라는 기는 만물의 존재 근원이 아니다. 음양은 말 그대로 음과 양, 그림자와 햇빛을 상징할 뿐이고 오행은 화수목금토였잖아요. 말 그대로 5가지 물질이다. 불, 물, 나무, 금속, 흙이라는 5가지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 음양 오행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음양이란 햇살이 비치거나 가릴 때, 즉 그림자가 생길 때에서 그런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체질은 없고 밝음과 암, 그림자만 있을 뿐이어서 원래 만물의 부모라고 여길 수 없다. 기가 만물의 부모라고 여길 수 없다. 어찌 음양에 그런 체질이 있겠냐. 그리고 또 이제 비꼬는 거예요. 혈기를 지닌 동물들, 즉 살아있는 동물들을 해보가 아니라 해보해봐라. 금속, 금, 나무, 목과 이런 화수목금토와 같은 오행이 보이냐. 이런 거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이런 이치를 검증할 수 있겠냐. 성리학에서 말하는 음양 오행이 만물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은 사이비 같은 말이다 라면서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론을 비판을 했어요. 그럼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성리학과는 의견이 달랐을 거예요. 성리학에서는 당연히 이랑 기의 결합체라고 하겠죠. 만물은 이랑 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반면에 정약용은 영명이라는 것과 기가 묘하게 떨어지지 않는, 묘라는 말은 묘하게 항상 합쳐져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명이라는 말은 그냥 영혼이란 뜻이에요. 요거 자체를 막 정약용한테서 중요한 거니까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정약용은 성리학의 이기 개념을 비판했다 라는 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기론에서 넘어가서 이제 심성론으로 넘어오는데요.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성, 여러분 성리학에서 성은 뭐였죠? 성, 즉 리였죠.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이다 라는 거였어요. 리가 이제 이치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로 태극, 이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약용은 성은 리, 즉 이치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경향성, 마음의 기호라고 봐요. 기호라는 말은 뭔가를 선호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기호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담배 이런 걸 기호식품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뭔가를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이 그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기호, 마음의 기호는 2가지가 있어요. 형구의 기호라는 것과 영지의 기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형구의 기호는 형태랑 어떤 그릇, 어떤 뭔가 형태를 담는 그릇의 기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좋은 빛깔을 좋아하고 입이 맛있는 요리를 좋아하고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좋아하는 기호이다. 형구의 기호라고 하고요. 영지의 기호는 영명한 그런 삶의 기호라는 말인데요.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행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근데 여기서의 이제 영지의 기호에서의 선은 이제 말 그대로 착한 덕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형구의 기호에서의 선은 좋은 빛깔, 맛있는 요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인간의 성은 기호인데 2가지로 나뉜다. 그럼 이제 봅시다. 형구의 기호는
인간만 가지고 있을까요? 동물도 가지고 있을까요?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따뜻한 거 좋아하고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하겠죠. 반면에 영지의 기후, 덕행을 좋아하는 거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질지성, 여기서 기질지성은 이제 형구의 기호이고, 천명지성, 하늘이 명한 지성은 이제 영지의 기호, 그리고 본연지성과 같은 말이에요. 봅시다. 기질지성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다. 동물도 이런 기호를,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천명지성은, 즉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천명지성, 본연지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성을 넘어서서 사덕,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정약용이 설명을 했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중요해요. 일단 사덕. 사덕은 성리학에서 뭐라고 봤죠? 성리학에서 성은 리였고, 여기서 이치는 천리였죠. 하늘이 준 이치. 하늘의 이치는 사덕이었어요. 즉 인의예지 사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인의예지의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런 사덕을 본성으로서 타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사덕이. 사덕은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성취되는 덕목이에요. 나중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덕목이야라고 봤어요. 그럼 사단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착한 마음을 사단이라고 했죠. 사단은 우리가 타고나요. 그래서 타고나는 건데, 사단을 착한 마음을 실천, 행동하면 후천적으로 사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덕을 생기게 하는 시초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덕의 시초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마리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성리학에 해당되는 입장인데요. 실마리라는 것은 이제 실이, 실타래가 이렇게 있어요. 실이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덕은 이런 실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사덕의 실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성리학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사덕이 밖에 보여요. 저 사람 인의 예제를 가지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반대 이렇게 해서 사단, 밖으로 보았을 때 지금 밖에서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착한 마음, 즉 측은지심을 어떤 사람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리 다친 고양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보고 있어요. 불쌍해 이러면서 측은지심을 보여주고 있네. 그럼 요런 사단을 밖에서 보았을 때 요런 사단이라는 실을 타고 들어가 보면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사덕이라는 실타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인간이 이런 사단을 가지고 있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안에 사덕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여기 실말이, 사단은 사덕의 실말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덕이 원래 안에 있는데 그게 실이 어떻게 하나 풀려가지고 바깥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 사덕이 티가 나는 게 사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말이 증거로서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덕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해 있다는 말이 사단은 사덕의 실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리학의 입장이고, 정약용은 내재해 있는 어떤 우리가 선천적으로 사덕이 우리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작, 사단을 착한 마음을 실천해서 사덕이 나중에 끝에 가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사단은 사덕의 시작, 시초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이것도 써놓으세요, 여러분. 정약용은 사단, 사덕에 대해서 단, 시, 설의 입장이에요.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이와 비교해서 성리학은 단, 서, 설의 입장이에요. 사단은 사덕의 실마리, 이게 실서자거든요. 실마리이다, 즉 증거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단서설은 성리학, 단시설은 정약용이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요 사덕, 사단, 단시설, 단서설, 성리학이랑 비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말한 요 이야기 요거 보면서 또 좀 이해를 해봅시다. 단이란 비롯함이라는 뜻이다. 시작이라는 뜻이다. 물건의 본말을 이르러 양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반드시 처음 일어나는 것을 단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중용에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비롯되고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천지에 밝게 드러난다고 하였으니 단이 비롯됨이라는 것이 분명치 않은가?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사단의 단이 시작이라는 뜻이냐 아니면 실말이라는 뜻이냐, 즉 단시냐 단서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은 서가 아니라 시다, 여기 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시설,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라는 정약용의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또 이번에 정약용 무엇을 긍정했을까? 인간의 욕구를 긍정합니다. 우리 성리학이랑 비교했을 때 성리학은 인간의 욕구, 인욕이라고 하면서 인욕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존천리 거인욕, 제거해야 된다고 했죠. 이 말은 부정한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부정한 건데 정약용은 욕구를 긍정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구에는 좋은 욕구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감각적 욕구도 있지만 도덕적 욕구도 있어요. 착한 행동하려는 그런 도덕적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욕구는 생존이랑 도덕 실천을 가능하게 해요. 감각적 욕구는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도덕적 욕구는 도덕적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긍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고요하고 욕구가 없어서 선도 할 수 없고 악도 할 수 없고 문사, 이건 문화 생활을 말하거든요. 문화 생활도 없고 산업, 뭔가 만드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으면 이 세상에 버려진 물건이다.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 없겠느냐. 원욕에 그런 증거가 있다. 만약에 원욕, 즉 욕구가 없다면 천하만사의 일을 도대체 해나갈 수가 없다. 사욕의 밝은 자의 욕망은 사욕을 쫓아서 꿰뚫어 나가며 의리의 밝은 자의 욕망은 도의에 따라서 꿰뚫어 나간다. 즉 인간의 욕망 중에 나쁜 욕망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의리의 밝은 자의 욕망, 도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도의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정약용한테 있어서 특징적인 건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자주집권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자주집권을 중시했어요. 인간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재주란 능력과 권한이다. 기린은 이제 옛날에 동양에서 이야기하던 성스러운 이제 상상의 동물이에요. 유니콘처럼 이런 좋은 기린이라는 동물은 선하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승냥이, 일이나 승냥이, 늑대 같은 것들은 악하도록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막 사슴 이렇게 막 상처내서 잡아먹고 이런 거는 얘네들의 고정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잡아먹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린은 원래 착하게 태어난, 그런 본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동물이에요. 그래서 기린이 착한 짓을 하는 게 칭찬할 만한 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동물과 다르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인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선악이.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자력에 있고 인간의 권한은 자주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집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토대로 선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에, 나의 자유, 나의 능력에 책임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즉 인간이 나쁜 짓을 하면 내 잘못 아니야, 난 원래 나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쁜 짓을 하면 넌 좋은 짓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나쁜 짓을 했구나, 넌 혼나야 돼, 죄를 받아야 돼, 너의 잘못이야 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다? 자유의지, 자주집권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수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도록 합시다.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을 하면 즉 인간의 착한 마음인 사단,
사단은 정약용한테 타고난 거였죠. 인간 속에 내재된 사단을 확충하는 그런 실천을 하면 후천적으로 인의예지라는 사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인의예지라는 사덕이 나중에 형성돼요. 즉 이 말은 인의예지는 본성에 있지 않고 내재에 있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덕은 고든 마음을 행하는 건다. 행하지 않으면 사덕, 덕이 있을 수 없다. 효재충신과 인의예지 이런 것들을 덕이라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덕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천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짓을 해서 나중에 형성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독이라는 것도 정약용한테 이제 중요한 그런 수양론이에요. 그래서 신독 홀로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독신, 그러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있을 때 조심해라. 신신당부, 몸가짐을 조심히 해라. 이런 말이에요. 나만 홀로 아는 일에 상가기를 다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나만 홀로 아는 일, 그러니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집안에서 혼자 있어요. 혼자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도 내 머릿속에서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나 혼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나 홀로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나만 아는 나의 생각에 있어서도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혼자 있을 때 나쁜 행동하면 안 되고 혼자 하는 생각도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약용한테 특징적인 건데 굳이 그냥 알아만 두고 막 엄청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신독은. 그다음에 사회관, 정약용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봤냐면 주권, 주권은 민중한테 존재한다. 민중한테 있다. 그다음에 토지제도 계약해야 된다. 잘 살게 과학기술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 그냥 크게 알아둘 필요 없고 그냥 읽어두기만 하세요. 이런 사회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리학이랑 정약용 다시 정리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성리학은 성을 뭐라고 봤었죠? 이치라고 봤었죠. 반면에 정약용은 성을 어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 즉 기호라고 보았습니다. 기호가 경향성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더 선호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경향을 뜻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사단. 여러분 사단에 뭐 있었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이런 거 있었죠. 사단은 인간한테 내재해 있나요? 네, 내재해 있어요. 인간은 이런 착한 마음을 타고나요. 정약용도 이런 착한 마음은 타고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번엔 사덕. 여러분 사덕엔 뭐가 있었죠? 인의예지 있었죠? 성리학은 사덕 뭐죠? 내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약용은 사덕은 사단을 시작으로 해서 실천할 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덕, 사단의 관계를 성리학은 단서설, 서가 여기서 실마리, 증거, 즉 사단은 사덕의 증거이다 라고 봤고요. 정약용은 단시설,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사단을 시작으로 나중에 사덕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 라고 본 거 다시 한번. 성리학은 사단은 사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조금 튀어나온 실마리와 같은 것이다. 실마리를 타고 이렇게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요 안에 실타래, 사덕이라는 실타래가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내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가 다르죠. 성리학은 사덕이 이제 먼저, 굳이 먼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증거라는 점에서 사덕이 사단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정약용한테 있어서는 사덕이 사단의 나중에, 사단을 시작으로 실천해서 뒤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 점에서 이렇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연지성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성리학은 인간과 사물의 본연지성 똑같다고 봤죠. 본연지성은 하늘의 이치였잖아요. 이치. 태극이랑도 똑같고, 이치는 만물에 풍수되어 있다. 우리 이일분수에서 배웠었죠. 인간과 사물, 사람, 책, 아이패드, 핸드폰, 사과, 모든 동물, 모든 것에 똑같은 태극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정약용한테 본연지성, 즉 정약용한테는 도의지성이라고도 하고 영지의 기호라고도 하는데요. 정약용한테 본연지성은 인간과 동물 중에 누구만 있다? 인간만 있다. 인간과 동물의 본연지성은 다르다. 인간만이 본연지성, 즉 영지의 기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엔 기질지성. 기질지성 성리학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서로 다르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은 청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물은 탁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기질지성은 다르다. 이번엔 정약용. 정약용한테 기질지성은 형구의 기호와 같아요. 인간과 동물이 똑같죠.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어 하는 거, 추울 때 따뜻한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 그래서 이 점도 잘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문제까지 좀 풀어볼까요? 주장한 사상가. 선을 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악을 행하면 꺼림칙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요런 기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기호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벌은 여왕벌을 홍위하지만 이를 충이라고 하지 않고 호랑이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동물의 행위는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본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을 행할 수 있는 자주직권, 즉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사람의 잘못, 책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약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모든 욕망 제거하면 안 되죠. 인간의 욕구를 인정했잖아요. 1번 틀렸고요. 옳은 행위를 계속해서 악한 본성 악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본성은 기호일 뿐이에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인간의 기호일 뿐이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시비를 분별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마음을 비워라, 시비를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았고, 이건 나중에 배울 도가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친소의 구별 없이 이런 말 하지 않았고요. 이건 묵가였죠. 선을 좋아하는 욕구, 그렇죠.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 인간의 기호, 인간의 욕구 중에 도덕적인 욕구가 있고 감각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중에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그리고 7번. 기린이라는 착한 상상의 동물은 선하도록 정해져 있고 승냥이는 나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걔네들이 그런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직권을 가져서 착한 일 하면은 칭찬받고 나쁜 일 하면은 비난을 받는다. 지금 정약용이죠.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죠? 사람은 영지의 기호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두 가지 본성이 있죠? 영지의 기호가 있고 형구의 기호가 있어요. 반면에 동물은 뭐만 있어요? 형구의 기호만 있어요. 그래서 본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거고요. 사람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죠.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 모두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입니다. 사람의 본성 후천적으로 변화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본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본성이 기호라는 점이에요. 어떤 경향성이라는 점이에요. 삶의 원동력으로서 사람의 욕구 인정하죠. 네,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사덕은 사람이 생득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 아니죠. 나중에 사단을 실천해서 후천적으로 사덕이 생기는 거였죠. 이거를 시설이라고 하고요. 틀렸어요. 2번 뭐지? 사람은 선과 악을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는가? 아니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